네, 이번 시간에는 텔레그램과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 중인 디파이 농부 조 선생과 함께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디파인드 랩스 대표 조동현이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농부 하니까 굉장히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목가적인 분위기. 네네. 네, 이렇게 뭔가 얼굴도 약간 잘 어울리시는 네, 채널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를 좀 준비하셨는지요? 오늘은 그 디파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고 또 전통 금융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디파이라는 말을 하지만 개념 자체가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한 설명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디파이의 개념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디파이는 사실 Decentralized Finance라는 그 영문을 이제 축약한 용어고요. 한국말로는 탈중앙화 이제 금융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탈중앙화 금융은 사실 중앙화된 금융과 이제 반대인 개념이기 때문에 중앙화된 금융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앙화된 금융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금융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은행에 가서 예적금을 하고 또 증권사를 통해서 어떤 주식을 거래하는 이런 모든 활동을 이제 금융 활동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은 은행이라는 중앙화된 어떤 회사와 국가라는 어떤 중앙화된 기구가 여러 가지 부처를 통해서 어떤 법률에 따라서 규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탑다운 형식의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지요. 근데 디파이는 사실 중앙화된 기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융 활동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그 디파이라는 그 하나의 그 금융 시장에서 서로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중앙화된 이제 기구가 없다 보니까 사전에 정해놓은 계약을 이행하는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길게 쭉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디파이라는 것은 중앙화 금융의 반대 정도의 개념인 것이고 네. 중앙화 금융이라는 건 저희가 보통 쓰는 증권사나 아니면 은행 같은 개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은행이나 증권사가 없이도 금융 상품을 소비하고 뭔가 쓸 수 있게 해주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간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요거는 또 뭔가요? 스마트 컨트랙은 사전에 정해놓은 일정한 어떤 서로 간의 그 계약을 미리 사전에 이제 합의해 놓고 그걸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B라는 어떤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정해놓은 하나의 어떤 계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계약 같은 거를 이제 만들 때는 변호사를 만나서 뭐 계약서를 자문을 받고 뭐 이렇게 서로 도장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뭔가 하기로 한 계약이 있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법원도 가고 뭐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는 그렇게 온라인 상에서 어떤 전자식 계약을 해서 이게 자동으로 가령 이제 이체를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면 특정 시점이 되면 알아서 특정 계좌에서 돈이 빠지게끔 이렇게 코드로 짜놓은 그런 네. 계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중간에 없어도 어떻게 보면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네, 디파이 그리고 스마트 계약까지 단어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 탈중앙화된 금융이 기존 이 전통적인 중앙화된 금융과 가장 큰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점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디파이에서 가장 이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자본의
효율성이 높다는 표현을 많이 자본의 사용하고 효율성이 있습니다. 높다. 네, 자본의 네. 효율성이 높다, 캐피털 에피션시가 높다라고 많이 표현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은행에서 사실 대출을 하게 되면 어떤 대출자의 신용을 보고 또 대출자가 갖고 있는 자산의 어떤 담보력을 확인해서 그 담보 가치보다 낮은 어떤 금원을 차입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이제 디파이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담보보다 더 높은 가치의 대출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하죠? 네, 왜 그렇게 되냐면 네.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하나의 어떤 기계적인 어떤 약속을 이행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보면 청산을 하고 청산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대주의 어떤 리스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해한 네. 대로 한번 되짚어 보면 네. 그냥 중앙화 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가령 흔히 이제 LTV 같은 거가 이제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담보 비율인데 어떤 제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면 LTV가 뭐 40%다라고 하면 이 40%보다 올라가게 되면 혹시라도 이 담보가 부실화되었을 때 이거를 처분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지난하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사실은 담보를 더 쳐줄 수 있음에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중앙화 금융의 어떤 문법인 것이고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탈중앙화 금융에서는 조금 더 담보를 높게 쳐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저희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뭐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빌리게 됐고,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해서 담보에 어떤 부실이 생기면 사실 저희는 은행원한테 전화를 하죠. 그렇죠. 최대한 해볼 테니 좀 봐달라. 이런 어떤 그 정성적인 요인이 사실은 이 거래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정해놓은 규칙대로 이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죠. 그리고 정성적인 게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빠르게 이행대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청산하기도 용이한 거죠. 지금 디파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뭐 모르겠다, 복잡하다 너무. 네. 근데 이제 디파이가 사실 투자자들 그냥 단순 투자자, 그러니까 디파이를 실제로 탈중앙화 금융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혹시 이게 중요한 어떤 요소인가요? 당연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큰을 트레이딩하는 시장이 더 큰 어떤 곳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토큰의 유틸리티, 그러니까 토큰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런 어떤 더 뭘 해야 돼. 뭐를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유틸리티성을 사실 디파이에서 또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흔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암호화폐 저거 뭐 어디다 쓰냐? 그렇죠. 그렇죠. 뭐 그냥 지들끼리 돈 왔다 갔다 보내는 거 아니야?라고 맞아요. 했는데 이 탈중앙화 금융을 통해서 뭔가 이게 돈을 벌 수가 있군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뭐 A라는 어떤 중앙화 거래소에서 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이 네.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놔두면은 아무런 어떤 캐피탈 게인에 대한 어떤 이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자도 근데 나오는 거 아니고요. 근데 디파이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가게 되면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빌리고 싶은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 네. 수요자들이 이자를 지급하고 빌려가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을 통해서 이자를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거네요. 그러면 내가 어떤 뭐 이를테면 사채를 할 수 있는데 사채는 보통 이제 돈을 떼이는 위험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중앙화 금융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이 활성화되게 되면 또 이제 이 플랫폼과 연관된 코인의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우리가 계속 썰을 풀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숫자로 좀 얘기를 해보면 네네. 그 디파이가 암호화폐 어떤 가치나 투자 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좀 차지할까요? 이제 작년 이제 2020년 말부터 2021년 이제 여름까지 굉장히 이제 디파이 썸머라는 굉장히 큰 장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어떤 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유니스왑이라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뭐 A라는 사람이 이제 B라는 어떤 토큰을 가지고 C라는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은행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네. 그곳에 예치되어 있는 그 자산 어떤 평가를 보게 되면 20조에서 30조
가량 아. 예치가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전통 금융에서도 굉장히 높은 이제 수치로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여담입니다만 그 이 조 선생님께서는 원래는 전통금융 쪽에 있다가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여의도에서도 이런 디파이에 대한 그런 니즈가 좀 있나요? 네, 요즘 굉장히 이제 저는 좋은 어떤 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사에서 한 8년 정도 이제 일을 했었었고요. 아, 네. 그리고 대체 투자 자산에서 한 9년 정도 이제 일을 했었었습니다. 근데 모든 증권사들이 현재 이제 블록체인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있고 각각의 증권사 내에 이제 리서치 센터에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리서치를 하려는 그런 집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저희 굉장히 큰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증권사에서 뭔가 이렇게 하다가 디파이 쪽으로 좀 전문적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좀 있나요? 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체 투자 자산이 이제 저금리 기조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탄력을 받았었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결국에는 또 다른 대체 투자 자산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증권사나 이런 곳에서 뭐 운용을 하던가 이러면 결국에 뭐 자기 돈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회사 돈이고 누군가 회사에 맡긴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돈을 좀 많이 번다고 해도 본인한테 떨어지는 부분이 좀 적은데 아무래도 맞습니다. 디파이 같은 경우는 뭐 좀 위험 투자긴 하지만 본인이 어떤 확신만 있다면 그 좀 자기가 번 만큼 또 가져가는 그런 매력이 있긴 하겠네요. 네, 자신이 조금만 더 리서치를 하고 자신이 그 흐름만 잘 따라갈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죠. 네. 앵커님은 어떻게 디파이 좀 해보셨나요? 저는 그 개념에 대해서만 조금 찾아봤는데 굉장히 좀 생소하더라고요. 사실 저조차도 전통적인 이 중앙화된 금융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스마트 계약이라던가 혹은 디파이라던가 이런 용어에 익숙해져야지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다 좀 본격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디파이가 뭐 중요하다는 거는 사실 가상자산 투자를 좀 해보면 그냥 간접 흡연하듯이라도 듣게 되는 사실 얘기들이고 네. 아마 채널에서 얘기 많이 하시죠? 네,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디파이 농부 조 선생이기 때문에 네. 디파이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있고요. 아니 근데 디파이 중요하지만 또 너무 어렵다라는 평들이 많고 사실 저도 이 업계에서 이제 사실 밥 벌어먹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어떤 거는 제가 봐도 좀 어려운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보통 그냥 나는 이 가상자산을 그냥 너무 깊지 않게 알고 있는 투자자다. 이런 분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어떤 요령이라든지 네, 핵심 팁 네, 같은 게 팁 있으면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또 좀 재밌는 것은 디파이에 대한 정보들은 전부 다 외국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많이들 전파가 영어로?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일반 유저들, 리테일 투자자들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구글을 통해서 키워드 검색 통해 가지고 또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요즘은 번역도 자동 번역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정보를 이제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그것을 활용하면은 디파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번역을 이용해서 또 국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혹시 아직 국내에 마련된 그런 서비스는 없는 건지 그 부분도 네, 궁금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많은 어떤 스타트업들이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어떤 기사들을 많이 번역해서 리테일 투자자들한테 이제 전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저도 디파이 농부 조 선생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한테 이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디파이라는 어떤 분야가 사실은 이제 알트코인의 한 분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가장 그 암호화폐 가상자산 대장주 하면 이제 비트코인인 것이고 네. 그 이외에는 다 이제 알트코인인 건데 뭐 오셨으니까 그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혹시 이렇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 본인의 투자 비율이 이런 거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총 포트폴리오의 40% 정도를 갖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이제 40% 갖고 있고 이제 NFT 20%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이유를 좀 여쭤봐도 네, 괜찮을까요? 저는 사실 비트코인이 큰 어떤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믿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큰 이유는 전통 금융
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자금들이 조금씩 이런 가상화폐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본격화되진 않았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증권사, 모든 투자 기관에서 이 크립토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리서치를 하고 있고 어느 순간이 되면 또 규제가 마련되게 되면 결국 그 전통 투자 자금들이 이 그 크립토 시장에 유입이 되고 그 유입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뭘 살 것이냐 저는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단연컨대 비트코인이겠다. 네. 조금 더 쉽게 저기 있는 부장님께서 어떤 알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것보다 비트코인에 관심이 높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 의사 결정권자들도 어떠한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투자 로직이 좀 쉽게 세워질 수 있는 것들을 찾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른 어떤 알트코인보다 큰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 비트코인 관점에서. 또 칭찬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나머지 둘에 대해서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비트코인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 왜 얘가 40%만 있고 또 알트코인이 40%고 NFT는 또 왜 20%인지 또 얘기를 좀 네. 비율이 궁금하네요. 네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상승을 하게 되면 알트코인은 그것의 몇 배의 어떤 상승을 좀 도모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이제 비트코인 상승장이 왔을 때 더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는 알트코인에 똑같은 비율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NF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 미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NFT화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두둘이라는 하나의 NFT가 기업 가치가 7천억 밸류를 받았었고요. 그 7천억 밸류로 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유치하기도 했고 결국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웹2 기반의 디즈니가 웹3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IP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뭔가 나중에 디즈니의 어떤 미키마우스가 될 그런 NFT를 찾아가지고 오랫동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갖고 있으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해서 작은 포션을 저는 포트폴리오에서 작은 비중을 NFT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저희가 지금 디파이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디파이가 이제 2020년에 첫 주목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디파이라는 이 분야가 딱 정해져 있어서 어떤 디앱이라고 하죠. 네, 프로젝트들이 얘는 디파이 디앱 이게 되게 명확했는데 사실 이제 요즘 나오는 디앱들을 보면 디파이라기보다는 디파이 기능을 장착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게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 되는 디파이라는 기능이 그러니까 모든 프로젝트가 다 디파이의 기능을 어느 정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M2E라든지 아니면 P2E라든지 그러니까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하면 돈을 버는 거, M2E는 이제 뭐 걸어 다니거나 뛰어 다니면 무브 투 원이라고 하죠. 뭐 이런 분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 시장의 흐름이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요즘 디파이는 그 디파이로서의 어떤 의미보다는 여러 가지 컨텐츠가 결합이 돼서 좀 발전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파이는 가상 세계의 금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어떤 앱을 써도 모든 페이먼트 시스템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결국에는 금융 관련된 어떤 인프라가 붙어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 가상 세계에서도 어떤 콘텐츠에 항상 디파이가 빠질 수는 없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달리면서 어떤 토큰을 벌고 그 토큰을 번 것으로 무언가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형된 어떤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 많은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M2E 이후에는 또 시장에 어떤 트렌드로 바로 넘어가게 될지 그 부분은 혹시 예상해 보셨나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다음에 어떤 큰 상승장이 왔을 때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을 것인가 고민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요즘 해외 투자자들과 많이 소통을 해본 결과 전부 엔터테인먼트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엔터테인먼트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많이 여쭤봤는데 결국 크립토를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소비를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크립토 커런시라는 하나의
토큰을 결합해서 상품화가 될 것이고 그게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이 아닌가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또 영화라든지 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더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 등 결국 블록체인과 결합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는 금융 자체로서의 어떤 의미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다른 것들 어떤 말씀해주신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과 결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네.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과 결합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시잖아요. 네네. 그 디파이 농부 조선생이라는 커뮤니티인데 여기가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아마 다 디파이를 투자하시는 분들일 텐데 좀 이렇게 아 이런 건 좀 재미있다. 이런 에피소드들이 혹시 있었는지. 뭐 되게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제 네. 한 1년 반 정도 이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희노애락이 있었던 어떤 채널이라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2020년도 말 그다음에 2021년도 초에는 굉장히 디파이가 성장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었었고 또 그 후에는 많은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한 명의 어떤 그 저의 이제 팔로워가 계신데 그분께서 디파이로서 굉장히 큰 돈을 버시고 하락장에 이제 큰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실을 보셨죠. 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사람들하고 계속 정보를 교류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또 투자 수단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사람들이 NFT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NFT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투자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뭐 20, 30배 투자 수익을 이제 거둔 그런 분이 NFT에서 계세요. 또 네. 그러니까 그래서 디파이를 해서 수익을 그쵸. 보고 그렇죠. 그리고 또 NFT를 공부해서 네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디파이라는 하나의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이제 블록체인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NFT, 게임, 웹3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정보를 교류하면서 큰 어떤 투자 성과를 이제 얻고 있다는 것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지금 말씀 중에 웹3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아무래도 요즘에 뭐 신문 지면상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유명한 기업인들이 다 차기 뭐 어떤 키워드로 웹3를 꼽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문외한들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소린가? 네. 또 뭐 일종의 마케팅 용어 아닌가? 네. 이런 또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웹 2.0, 웹 3.0 이런 그쵸.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궁금증이 더 커집니다. 그렇죠. 네. 혹시 이게 웹3에 대해서도 이것도 디파이랑 연관이 있나요? 네, 웹3라는 것부터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웹 2.0 어떤 세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있는 웹이나 웹 서비스들에서 결국 고객의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회사의 어떤 이익을 추구했던 어떤 시대를 웹 2.0이라고 하면은 네. 결국 고객의 자산을 다시 자산으로 벌어들인 어떤 그 수익을 고객한테 돌려주는 이제 개념을 이제 웹3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비즈니스 이제 관점에서 이런 현상들을 보다 보니까 사실 웹2와 웹3의 차이점은 어떻게 사람들을 더 빨리 그 자기 상품에 유입을 시키냐가 사실 가장 큰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전통 어떤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게 되면은 네. 서비스의 유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마케팅 비용을 사용을 해야 돼요. 마케팅 비용을 사용해서 저희 앱에 들어와서 5,000원 할인 쿠폰을 드릴 테니까 이용을 꼭 해보세요라는 어떤 나레이티브를 유저한테 둘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웹3에서는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는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유저들한테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가 내 플랫폼에 들어와서 이용을 하면 돈을 드릴게요라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웹2보다 유저를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웹3 비즈니스 자체는 웹2랑은 개념은 똑같지만 크립토 커런시를 활용해서 유저들을 훨씬 빠르게 모을 수 있는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웹2는 아무래도 좀 어떤 그 플랫폼 우리가 주로 쓰는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자체에 어떤 유저의 그런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종속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웹3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본인이 컨트롤하게 되고 그렇죠. 거기서 또 나오는 가령 이제 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이 또 장사를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나도 좀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제일 먼저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았던 것이 이제 무브 투 언이라는 그런 섹터였고요. 아까 아. 말씀드린 대로 M2E. 네, 네. 이 예를 들어서 뭐 스테픈이라는 하나의 M2E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3달 만에 유저를 한 300만 명을 모았어요. 와. 300만 명. 네. 아무런 마케팅 없이 음. 자신의 프로덕트 하나로 앱을 사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어떤 슬로건을 통해서 300만 네. 유저를 단숨에 모았고요.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이제 스웨코인이라는 어떤 이커머스 이제 회사는 너가 앱을 설치하고 있으면은 포인트를 줄 것이고 그 포인트가 현금성 있는 토큰으로 변할 테니까 앱을 활용해봐라고 해서 1년도 안 된 시간에 1억 명의 유저를 확보를 했어요. 네. 네, 그렇게 큰 어떤 유저 확보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러면 네. 이게 네. 제가 듣다 보니까 네. 직관적으로 어떤 웹3, 웹 3.0이라던가 디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중간 그 관리자들이 그 은행이랄지 이런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가져가던 몫을 약간 일반 소비자들한테 분배를 해주고 네. 예, 이게 이제 약간 마케팅 효과를 일으켜서 좀 폭발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또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가장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웹3를 느낄 수 있는 거는 유튜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유튜브. 네.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플랫폼에서 자신의 영상을 올리고 이제 유튜브는 그 영상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네. 그 광고 수익을 적당하게 서로 배분하지 않습니까? 네. 이 비즈니스 자체가 웹3의 결국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웹3는 멀지 않고 결국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웹2에서 웹3로 넘어가고 있는 어떤 과도기를 겪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디파이의 세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또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초보자들도 많이 들어오죠. 네, 초보자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네. 근데 저는 초보자들한테 디파이 설명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를 설명하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 저는 항상 그 예제를 통해서 많이 좀, 예제? 예시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네. 결국 디파이는 무엇이냐, 네. 왜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여행을 우리가 배낭여행을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공항에 가게 되고 공항에 있는 은행에서 환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환전을 할 때 결국 은행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통화들을 금고에다 구축을 해놓고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화폐를 원하든지 다 이렇게 교환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통 금융인데 이제 디파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그 화폐를 공급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금고에다 화폐를 넣고 또 그 화폐를 빌려가지고 교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또 교환을 통해서 자신이 가치를 또 창출할 수 있으니까 결국 중간에 매개체 없이도 금융 활동을 할 수 있고 뭔가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 디파이 세계다. 결국 중간자가 없는 세계, 디파이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제 뭐 긴 시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오늘은 이제 보내드리는 걸로 네네. 하겠습니다. 그 오늘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이제 하루 만에 한 8% 정도 떨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예, 많은 알트코인들이 지금 거의 곡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디파이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대장주가 떨어지게 되면 좀 속절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런 이제 하락장에 이제 디파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 부분만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하락장에서는 그 네. 리스크, 그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심한 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주 어떤 토큰을 트레이딩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샀다 해요. 팔았다를 자주 하면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들,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이제 매수를 하고 그 매수한 것을 기반으로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예치를 해도 충분히 5% 이상의 어떤 예금을 주는 어떤 프로토콜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어떤 수익 창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맡겨놔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디파이 농부 조선생 조동현 전문가 모시고 디파이 및 이 하락장에 대처하는
얘기까지도 자세히 나눠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